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주식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시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정기사인데요. 코인원, 코인베이스 지분 매각 사실 무근이다. 원래 한 이틀 전 정도에 코인베이스에서 우리나라 코인원을 약간 지분을 매입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접촉 계획도 없고 이런 인수 타진에 대한 일축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비트 빗썸 다음으로 3위 정도 되는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매각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차명은 의장이 더원그룹과 본인 지분 총 합치면 5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얼마 전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코빗, 4위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뒷단에서는 인수 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고팍스를 완전히 품었죠. 이러한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규제가 재편이 되고 전통 금융권에서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구나 볼 수가 있고 방금 언급드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북미 쪽에서 손을 잡으면서 삼성페이, 암호화폐 결제 확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번에 삼성이 두나무 지분을 겨냥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퍼즐 맞추나 결국에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등 여러가지 빅테크 회사들의 페이먼트 서비스 안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암호화폐 결제, 더 나아가서는 CBDC 결제까지 통합되는 시대가 오겠죠. 젠슨화 회장이 말한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깨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일찍부터 이 선구안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어떻죠?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법인 계좌가 뚫린다는 거 확정된 바가 없어 사실 무근이야. 조금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됐다, 지연이 됐다, 사실 무근이다. 또한 여러가지 퍼드성 기사도 나오고 잡음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늘 강조드리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상원 농업위원회 마크업 일정이 있고 조만간 SEC, CFTC 협력해서 뭔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내일 새벽이면 연준의 금리 발표까지 있죠. 이번 주가 어쩌면 굉장히 큰 메가 위크가 될 수 있는데 기대치 낮추자. 여유 그냥 길게 2016년 이제 1월 아직 안 끝났어요. 그쵸? 길게 기대치 낮추고 보수적인 스탠스로 여유 자금으로 시간을 들이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 세계은행 총재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곳 중 하나이죠. 데이비드 멜페스가 연준 같은 경우는 부유층, 권력층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대한 헤지 펀드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니들끼리 다 해먹는 구조인 거 다 알아. 약간 요런 식의 경고사인을 주는 거죠. 연준이 부유층과 권력층을 위한 거대한 헤지 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맞죠. 연준이 겉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와 같은 월가의 투자 기관들과의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딱 지적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연준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 뒤에서는 수익률이 낮은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계속 해쳐지고 있다. 벌써부터 이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한 게 1년이 벌써 넘었죠. 확장 정책,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러우 전쟁을 만들어내면서 고금리뿐만 아니라 고물가의 시대를 만들었다 보니
사실 실물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단에서 그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조금 내려왔죠. 4.2%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아직까지는 붕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사인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연준 FOMC 회의 앞두고 미 국채를 매입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4.21까지 내려왔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매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린란드다, 이란이다 등등 지정학적 이슈까지 번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듯한 모습까지 염두를 해야 되겠죠. 일단 내일 새벽에 2026년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3.5에서 3.75 정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결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와 동시에 금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5,100달러 시대가 오면서 신뢰 붕괴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 불확실성, 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또한 브릭스 국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을 모아왔죠. 이렇다 보니 금값이 잘 잡히고 있지가 않습니다. 1온스당 5,100달러를 상회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또 코인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 좀 나도 사볼까? 은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던데 라고 하면서 환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거래소죠. 비트겟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물량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투자자들은 비트 이더 쪽뿐만 아니라 금과 은 쪽으로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남을 따라가는 부안해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기준 없이 추격 매수를 한다면 사실상 큰 수익률을 내기는 좀 매우 어렵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13억 달러가 증발됐다. 또한 블랙록에서도 많은 유출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왔고 조정 국면이 지속됐구나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을 봤을 때 최근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많은 유출세가 나왔구나 확인할 수 있고 토탈만 미뤄보더라도 최근까지 꾸준히 순유출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졌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RP 잠깐 체크하고 갈까요? 현재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XRP 가격인데 많이 흘러내렸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집세도 크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순유출은 2번 정도 나왔고 꾸준히 순유입이 지속되는데 그 자금에 대한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짚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5억 달러가 넘어가는 AUM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조만간 8억 개가 넘는 XRP가 잠기는 듯한 모습 기사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 같은 경우 또 스마트하게 움직이네요.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준비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매도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IBI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건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산에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옵션에 대한 수익을 챙기는 투자 전략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만 있었다면 커버드 콜을 얹으면서 매달 어느 정도의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 블랙록이 월 꼬박꼬박 수익을 주는 ETF 신청서를 낸 거예요. 왜? 커버드 콜을 지금 갖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런 전략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활용 전략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자금 유입의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얹은 거 신청서 냈죠. 아직까지 블랙록 거는 승인이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XRP 단일 현물 ETF 신청하는 움직임도 시간의 문제겠죠. 2016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또 미국의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았죠. 한파주의보 폭설까지 엄청나게 내렸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인프라도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시레이트 역시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채굴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시레이트 자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이 됐다.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채굴에 참여하는 연상 능력이 많다라는 거고 네트워크가 더 튼튼하고 공격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눈 폭설 때문에 해시레이트 자체가 내려왔다라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부각이 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덮쳤다라는 거죠. 날씨까지 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최근까지 연출이 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이더리움 채굴장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죠.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을 했었고 이렇게 생긴 채굴기를 200대 정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약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테라 루나 맞고 FTX 파산 맞고 뭐 DCG까지 흔들어대면서 크립토 빙하기가 있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채굴장 운영 경험은 사실 아픈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절을 전화위복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뭐 시드머니도 당연히 중요하고 수익률이 얼마야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팩터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단리보다는 복리의 개념을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하면서 시간을 들인다면 굉장히 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부의 이동, 만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저녁 8시에는 도플러 파이낸스 통해서 XRP로 복리 수익률 낼 수 있는 거 우리 사관학교에서 특별 수업 할 거니까요. 스케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개인들은 많이 떠나갔지만 기관들은 이런 조정장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 마이클 셀러, MSTR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했죠. 또한 돈나무 언니, 캐시우즈가 이끌고 있는 아크인베스 역시 디지털 자산주 대거 매수하면서 암호화폐 노출량을 높이고 있다. 코인베이스다, 서클이다, 케이만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리시 같은 경우도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놨죠. 이러한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들은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우리 또한 비트, 이더, XRP, 솔라나와 같은 선택된 메이저 코인들 수량 잘 지키면서 시간을 꼭 내 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8시 상한학교 회원님들 크립토 리서치 라이브 있고요. 금에 대한 기준, HQLA에 대한 퍼드성 기사 확실히 잡아가면서 과거 역사적 사이클과 지금 현재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맞물리는 교차점에 있다는 거 입체적으로 볼 거고 또 IMF의 여러 가지 보고서 보면서 강세 회계 연도 힌트거리 좀 제공드리고 현재 브릭스의 포지션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유닛이라고 하는 화폐 뒷단에는 어떤 본질이 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했던 예언들 굉장히 많죠. 뭐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얘기했고 또 사우디 투자 포럼이라든지 인도에 가서 팟캐스트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친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매우 추운데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